안녕하세요. 메모하는 남자 닥터유 유병호. 김정은 약사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란,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에서도 나타났고요. 네. 한국은 현재 이 중국하고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많은 나라 나타나는데 일본은 확진자가 0명이래요. 왠지 아세요? 왜죠? 검사를 안 하니까. 미국 타임지에서는 한국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밝혀진다라고 하면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0명인 게 검사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코로나19의 치사율 같은 부분은 이것이 다 완료가 되고 나올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한 1% 내외인 걸로 네. 또 어떤 연구에는 한 2.2%까지 나오는데 아마 끝나 봐야 이 사태가 종료가 돼 봐야 정확한 치사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메르스나 아니면 사스의 치사율하고 비교하면은 높은 편인가요? 메르스보다는 낮고요. 네. 사스보다는 살짝 높은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치사율이 21%였습니다. 아, 네. 굉장히 높았죠. 네. 그래서 186분이 메르스를 확진을 받고 38분이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역적 특색이나 이런 게 때문에 전 세계적인 치사율을 보기 좀 어려운 면이 있었죠. 네. 치사율과 더불어서 또 감염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재생산 지수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하던데 그 감염률과 관련해서 혹시 사스나 아니면 메르스 비교했을 때 어떻죠? 이 재감염 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메르스와 사스 중간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한국 같은 사회는 이제 특정한 종교 집단 그리고 특정한 지역에서 확산됐기 때문에 네. 이것만 가지고 현재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계산이 되는 거니까 너무 그런 숫자에 막 놀라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올라가는 게 한편으로는 겁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잘 알려지고 있다고 보면 또 안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사실 이 확진자 숫자를 국가 방역으로 정확하게 발표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주별로 질병관리본부 CDC 통계를 내긴 하는데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웃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확진의 기준을 2월 중순에만 3번을 변경을 하면서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해서 네. 통계의 신뢰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투명하고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정부가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데 반대로 이걸 숫자를 보고서 오 무서워 이러시는 분인데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기 중으로도 전파가 될 것이냐 그 얘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 공기중 전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온 의학적 근거는 없고요. 네.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 거는 중국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떠한 근거도 내지 않고 공기중 전파가 가능하다라고 공식 석상에 말씀을 하셨어요. 네.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 게 이 직접 접촉으로 인해서 이 물방울,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기 중 감염이라고 하면 영화처럼 너무 무섭죠. 바람 불면 막 옮겨 다닐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지금 김 약사님이랑 여기 지금 우리 건강의 뭐 구독자님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요 공간에 준비하면서 있으면 공기중으로도 감염이 가능할 수 있죠. 하지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저쪽에 확진자라든지 또는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때 특히 지나가서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진 주된 감염 경로는 뭐 비말로 인해서 직접 전파나 아니면 접촉으로 인한 전파. 맞습니다. 밝혀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형태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공기중 전파의 가능성은 특정한 공간에 장시간, 오랜 시간 노출됐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공기 흐름에 따라 전파했다면 오 무섭죠. 네.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생존율을 비교한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독일의 그라이프스트왈트 대학병원에서 이제 연구한 내용인데 보니까 이 매끄러운 물체 표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온일 때 최장 9일 동안 전염성을 유지하기도 9일까지.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중국에서는 한 최장 5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길게 나온 연구 자료도 있다는 거 그러네요. 참고하시면 몰랐어요.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또 어떤 짧게는 한 2시간 정도로 얘기를 하기를 해서 공기 중인 어떤 물체 표면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또 전파되거나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또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네. 살균 소독
손소독제 약국에서 뭐 손소독제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에탄올이나 이런 거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오염된 표면을 만약에 소독하고 싶다 그럴 때 네. 어떤 것들을 쓸 수 있을까요? 글쎄 저 같은 경우는 무슨 가열하거나 하지만 이 표백제 있죠. 표백제. 네. 표백제에서 치아 산소상 나트륨 0.1%인데 그걸 뿌리고 나서 네. 잘 닦아주면 사실 병원에서는 지금은 이 에탄올 농도가 70% 정도 사실 시중에는 60% 정도가 많이 나와 있죠. 네네네. 그 정도로 해서 닦아주고 표백제 뿌려가지고 소독을 하면은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꼭 코로나19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사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래서 모임도 많이 자제하라고 이런 맞아요. 얘기들 많던데 맞아요. 뭐 지인들이랑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하게 됐다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될 점 이런 거든요. 그래서 이불 받고 밥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강남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발생했던 게 아마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처음에는 많이 나왔었죠. 강남에 있는 한 식당에서 네네네. 그래서 근데 바로 앞에 계신 분 감염되는데 옆에 분은 감염이 안 됐다. 사실 이제 지인분들하고 식사를 할 때 보면은 이 마스크를 안 하고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 대면에서 식사하신 거는 지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혼밥 쪽이라고 그래서 이 식당에 가면은 벽을 이렇게 계속 칸막이에서 혼자 네. 예, 고기도 혼자 구워 먹고 이제 그런 데가 있잖아요. 당분간은 지금 심각 상태에서 지속될 때는 지인분들과 식사를 하는 거는 특히 많은 장소에 모이는 거는 당분간은 자제하는 게 좋고요. 만약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은 마주보지 않고 옆에서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옆에서 식사하시고 네. 젓가락이라든지 숟가락이라든지 접촉하는 것을 나눠 쓰지 않는 것이 식사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그릇에 따로 하고 옆쪽으로 앉는 것이 좀 더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네. 그래도 안전이 최고니까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빨리 여름이 오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많거든요. 기온이 좀 올라가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란이랑 그리고 싱가포르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는데 네. 우선 이란은 지금 2월까지는 테헤란 춥습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란은 굉장히 더울 네, 거라 생각하는데 더울 것 같아요. 물론 여름에는 50도가 넘어요. 아. 네, 제가 이란을 다녀봤는데 네. 무지 덥지만 1, 2월은 눈도 오고 춥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활동할 때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우리나라도 7월, 8월에 감기 환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에어컨 난민이라고 하죠. 시원한 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네네네. 마치 겨울에는 난방을 해서 따뜻한 데 모이는 것처럼 시원한 곳에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비말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활동이 섭씨 26도씨가 올라가면 활동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비말로 직접 접촉하는 경우 또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직 연구는 안 됐거든요. 이 네. 코로나19는. 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더라도 당분간 돌겠지만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생각을 해보면 4월에 시작해서 7, 8월에 7월에 피크를 찍고 7월에 마지막 확진 환자가 이제 12월에 종료가 됐거든요. 그럼 8월, 9월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기온이 올라가면 코로나19도 활동성이 좀 떨어져서 전염력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막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것도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개인의 이제 면역에 의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돌고 있는 게 따뜻한 물 많이 마시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뭐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나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따뜻한 물 마시는 건 참 좋죠. 물을 마셔서 이 코의 점막이나 목의 점막에 자연적인 우리가 면역체가 활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데요. 근데 우리는 항온 동물이잖아요. 네. 체온을 37.5도 이상 높이면 우리 몸에 있는 네. 그러니까 우리 체온을 38도, 39도 높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체온이 일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체온을 유지 즉 추위로 인해서 체온을 잃지 않도록 뭐 장갑을 하거나 목도리를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서 체온을 갖다 유지하는 것이 좋지 체온을 올리면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생명을 유지하는 효소들이 그렇죠. 활동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운동한다고 복근 생기는 거 아닌 것처럼 꾸준히 하는 게 좋은데 이 면역 증강에서 본인은 어떤 비법
약사만의 비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사실 지금 뭔가 문제가 되었을 때 면역을 증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시작하자마자 복근이 생기는 게 아닌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사실 평소에 좀 꾸준히 면역에 도움되는 거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휴식을 최대한 취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체력이 휴식. 떨어지면 면역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있는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 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 그리고 식사도 균형 잡힌 영양을 맞추는 거 이게 일시적으로는 급하게 면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러네요. 않을까요? 잘하고 계시죠 지금? 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참 그래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그것보다도 면역력보다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개인 위생이겠죠. 그렇죠. 손 잘 씻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죠?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많아요. 네. 뭐 KF94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면 마스크 해도 되냐 이런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방한 마스크라고 하는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착용을 오래 하면 이게 젖잖아요. 네. 그러면서 외부의 물질이 그쪽으로 투과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오염의 원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보호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또 빨아서 쓰게 되면 그 기능이 또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방한 마스크는 권하지 않지만 최근에 마스크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짧은 시간 방한 마스크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는 건 아니니까 뭐 짧게 사람 많은 곳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잠깐 했다가 바로 벗는 정도라면은 어차피 대용품이 없을 때는 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KF94 같은 경우는 저는 숨차요. 그리고 이제 N95 마스크라고 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있거든요. 네. 병원에서 이제 선별진료소라고 저도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분들 병원 밖에서 모시는데 저 이게 숨차가지고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항암제 조제할 때나 꼈던 그 마스크가 있는데 아무래도 꼭 그거야 한다고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또 막 숨차다고 숨차죠. 다시 코 이렇게 내놓고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르게 착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KF80 정도의 부지퍼 마스크, 덴탈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라고 불리는 그 정도로 잘 착용해. 저는 얼굴이 넓어서 이게 잘해야 돼요. 코도 접고 얼굴도 잘 이렇게 밀착하게끔 하고 턱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완전 밀착할 수 있도록 맞아요.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KF 수치보다는 얼굴을 완전히 밀착하게 쓰는 것. 네, 코랑 입, 턱까지 다 가릴 수 있는 거 중요하다고. 김 박사님은 얼굴이 작아서 조금만 써도 다 가려져. 저는 좀 큰 걸 써야지 가려져서요. 한참 가리는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백신 관련해서도 왜 백신이 빨리 안 나오냐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치료제 어떤 거 쓰냐고 하는 질문도 많아요. 근데 백신은 바이러스 백신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백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이 백신은 여러 가지 종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뭐 홍역 백신 또는 뭐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폐렴구균 백신 이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코로나19는 RNA 바이러스거든요. 네. RNA 바이러스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이 될지 어떻게 역전사에서 형태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전구 물질들을 찾아내서 백신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 뭐 이 위기들을 극복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네, 위기 극복 방법으로 실제로는 과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종플루 H1N1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김 박사님 뭐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사실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요. 어제 일도 기억이 이게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지금은 많이 두렵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5년 10년 뒤에는 또 다른 질병이 얘기될 때나 아마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종플루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당시 2009년부터 2010년 4월까지 1년간 확진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만 74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요? 74만 명.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였죠. 이건 뭐냐면 이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는 게 한반도를 다 훑고 지나간 거예요. 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떻게 다른지 아직 규명이 안 됐지만 이미 이 전국적으로 발생이 확인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인 유행도 많이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절적으로 토착화가 되거나 매년 겨울부터 중국발로 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냥 일반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확산을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확산이 빨리 되면 이것을 갑자기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취약군 환자분들을 치료할 시간을 못 벌거든요. 네. 그래서 확산을 느리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개인위생, 손 씻기 이러한 것들을 정부 차원이 아니라 개개인이 잘 지켜내고 이겨낸다면 사실 신종플루도 정부에서 뭘 하거나 의료진이 약물 개발해서 치료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잊혀져서 맞아요. 지금 물어보면 그게 뭔지 기억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뭐 백신이다, 약물이다, 사재기 이런 거에 너무 현혹하시지 말고요. 일단은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일단 지역 단위별로는 이동을 자제하는 그런 심각 단계의 주책을 지키거나 또는 아주 심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뭐 휴교령 또는 직장의 선별적인 출근 그리고 뭐 자택근무 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나서 계절적인 변화를 기다린다고 하면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아마 내년쯤에는 김 박사님하고 또 다른 웃음을 지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너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막 공포에 떨면서 사들기를 하거나 하는 것보다 개인 위생을 잘 지키면서 이제 잘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걸 다 풀어보셨나요? 지금까지 메모하는 남자 닥터유였습니다. 네, 김정은의 엑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